만화 있었는데 그 만화에 나오시는 노무사님 주인공 아시겠지만 저희 성서대대학교 한준범 선생님 모시고 노동자의 철학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노동자의 철학인데, 그래서 제가 강의 원고도 철학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보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부해야 할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제목을 바꿨어요. 왜 철학은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노동자 간부로 활동하고 힘들 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하다 고민될 때 철학적인 좀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공부하는 게 노동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쉬운 강의로 그냥 삼국사의 노동 바로 이야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신임 간부들이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노동조합이 내 인생에 끼어들게 될 것이다. 이걸 짐작한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했고 지금 평균조합원도 아니고 간부를 맡으셨잖아요. 적자는 조합비를 매달 내고 있고 도대체 노동조합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게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수급이 계시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일 수 있고 그래서 역시 철학이 더 낫겠다 싶으면 다음에 철학 강의 부탁하시고요. 오늘 같은 그 앞에 맨 처음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한 번쯤 들어야 되는 강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사분이 그런 내용 맡으신 분이 이번에 안 계시더라고요. 노조 가입 권유하는 대통령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막이 약간 자꾸 앞사람 머리에 가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도 직장인은 요즘 다 이걸 언어로 그냥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보겠습니다. I said it before, I'll say it again.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나라면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라고 강조하잖아요. 이 뒤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제가 중간에 이제 끄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좋은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배우는 영화입니다. 줄리 데르피가 출연 감독을 맡았었죠. 모녀지간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Vous en avez vu? Vous êtes arrivé à 9 ans. Ah oui, mais écoutez, il y a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Quoi?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간호사 노조가 파업한다고 불편하니까 야단치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긴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건 천박한 자본주의,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이것이 유럽 사람들의 대중적인 정서잖아요. 소수의 깨어있는 시민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은 유럽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따가운 이슬을 받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해야 되는 걸 다 글로 설명하는 친절한 강의입니다. 저도 말로 하잖아요. 그냥 글자 큰 글씨도 좀 그림 많이 나오고 여러분 듣다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 수리 좀 뭘로 보는 거예요? 상구는 노조인데 우리가 혹시 청각 장애인이 계시다고 해도 수화통이 없이 100% 여신강의가 제가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공장의 고삼학생이 실습을 나왔는데 주 58시간 근무했습니다. 35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인데 실습생들 한 달간 연장 근무를 100시간이나 했어요.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갔는데 몇 시간 뒤에 기숙사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수술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의식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 상담 즉 여고생이 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G 폴로에서 텔레마케팅 실습을 나왔는데 이 여고생의 배치된 부서가 어떤 부서였냐 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해지하지
100% 설득해야 하는 세이빙 부서였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들었던 욕보다 그 며칠 동안 더 많은 욕을 고객들에게 들은 겁니다. 고객은 왕이다 이 권리만 알 뿐 그 상담원도 인간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돼. 이건 전혀 모르는 고객들이 주로 갑질했겠죠. 아빠 나 콜수다 못 채워서 퇴근 질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보냈지만 결국 투신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SBS가 이 사건을 다뤘을 때 바로 이 학생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도중에 기아 차에서 실습하다가 쓰러졌던 학생 소식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6년째 병실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19살 실습 나갔다가 쓰러진 채 25살 될 때까지 의식 없이 6년 동안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엄마가 타월로 씻겨주는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전문가들이 아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회사가 잘못했죠. 이렇게 일시키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 자기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노동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학생이었다가 노동자로 존재가 바뀌고 나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한 30여 년째 계속 노동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자 주장하고 있고, 강면서주 교육감 되자마자 노동교육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강조했습니다. 그럼 또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시대차원적 2년교육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나라당, 경총, 교총의 주장입니다. 학부모에게 사과해라 가지고 했습니다. 왜 사과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재수없게 노동자가 될 걸 미리 예정하냐 그런 뜻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면 우선 다른 나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정부 산하기관의 프로젝트였고요. 보고서 부피가 400쪽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2007 몇 년도라고 써있어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3년도. 그럼 저희 무려 16년 전에 나온 보고서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 보고서를 대학원 수업할 때 보조교재로 사용합니다. 아니 대학원 수업에서 15년 보고서를 교재로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 짐작되시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 분야가 그렇게 취약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독일 초등학생들입니다. 뭐하는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 활동 속에 비슷한 모습이 있잖아요. 노사교섭, 단체교섭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1년에 6번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합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90% 이상이 여러분처럼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또 경영자가 될 꿈을 안고 자라죠.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감독관을 신청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경영자 역할 맡은 학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독일에 직접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감독관을 신청하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나중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은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독일 교과서 중에서 한 페이지의 일부만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내용까지 학생들이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절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수문을 작성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가르칩니다. 아마 좀 보시면서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겠,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는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시민, 법률, 사회과목 교과서가 있는데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장 내용 전체가 즉 교과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우리 그러한 생각이 들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노동과 자본이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 건 충분히 다른 아닙니다.
직장 폐쇄 맞선 노동자 이 사를 기반으로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완 설명해 보시고 이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제 뜻도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사 이 정도 설명하려면 공인노무사가 되거나 노동법을 공부한 인권변호사가 되거나 파업 여러 번 해본 노동자 활동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럽사들이 중학생들의 필수 교양 지식에 해당하거든요. 네, 프랑스의 공영교육방송, 우리 EBS 같은 방송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10살 아동이 노조가 뭔가라고 물었을 때 그걸 답변해주는 교육자료인데 제 강의 들었던 청년이 프랑스에 가 있으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10살 아동으로 가정하고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수준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나오지? 짠. 컴퓨터가 저항하기 시작했네. 삼성인가 말을 안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ou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à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네, 지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걸 옮겼습니다. 시야각이 좁아야지 저기 떨어뜨려 놓으면 저도 이게 안 보이고 여러분도 왔다 갔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화면을 쓰지 않을 수도 이거 여기 껴버렸네요 보니까. 한국의 10살 아동 이 정도를 배울 수 있으면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생이 돼도 배울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나라 이해가는 설명을 전부 생략했는데 한국처럼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정말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제신문은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헤럴드 경제가 작년 추석 연휴에 세계 노동교육 이걸 기획기사로 계속 올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기사 쓴 기자가 이 언론사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그 성공회대학교 노동 아카데미 수강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오늘 제 설명보다 조금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을 때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국도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인구의 90% 이상은 의뢰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모두가 경영이 이건희가 되는 양 기업 주인장만 가르치죠. 미국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몇 년 살다 왔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학생 학부모를 몇 년 한 겁니다. 교장 선생이 가정통신국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니까 며칠보다 학생을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특별히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캐나다 교사 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길에 나와서 교사 파업을 지지한 집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학부모와 캐나다 중학생이 물어본 겁니다. 교사가 파업하면 학생은 수업을 못하는데 학습권을 침해당하는데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정교조 때문에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데 왜 교사가 아니 학생이 교사의 파업을 지지하냐? 캐나다 중학생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이 정도 가르쳐요. 유럽뿐이 아니라 우리만은 가르칩니다. 이거. 작은 결론 첫 번째,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학교 밖 단체가 주로 이렇게 한이 크고 있지만 이제 학교 안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간은 떠오르는 장면은 주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셀럽들이 많이 하죠. 오른쪽이 클라라라는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2001년도 개막 경기 시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어릴 때 미국 입양됐다가 귀국해서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한 어머니가 친자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수하고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며칠 뒤 한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 사건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나중에 보수 정권에서 장관도 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장애인도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한국 사람은 장애인 친자식을 살해했으니 이렇게 복권이 있을 수 있는가 배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칼럼 내용이 틀린 점은 없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논술 문제 이 사건이 지어졌을 때 이렇게만 쓰면요, 그럼 빵점 받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할 일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얼마나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모여있으면요, UN 기준으로는 장애인 가정이 최소한 5가정 정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믿음 목장님이지만 얼마 전에도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당시 전화번호가 있다. 헐렁헐렁 또 달려갔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족들이 저 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생각 왜 안 해봤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약값, 병원값을 진 여체값을 썼는데 항상 사회 문제를 볼 땐 그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둘러싸인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왼쪽 여성은 청각 장애인 음악가입니다. 이블린 글렌이라는 사람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20여 년 동안 초인적 노력을 통해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연주할 때 모습인데 왜 무대에 맨발로 올라갔습니까? 아시죠? 바닥에 진동으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카페트 깔릴 때 연주 안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발바닥에 떨림으로 음을 듣는데. 그렇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이렇게 초인적 의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방식만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것만 가르치면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은 크게 자주 탓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일은 이렇게 훌륭한 소수의 장애인뿐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를 그렇게 바꾸어 노력하는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우리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 굳이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